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 소재 업체들 특히나 이제 올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수주와 관련한 뉴스들이 연초에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수주 규모가 또 워낙 또 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랑이 등에 올라타느냐 마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눈을 돌리느냐 굉장히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 어떻게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눈을 좀 돌려볼까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아니 무슨 증시가 이래요. 우리 1분기에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상승률 제일 높았습니다. 특정 종목은 올해 1월부터 벌써 600%가 올랐대요. 그 와중에 내 주식은 왜 그러죠? 다가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부터 3월 FOMC 회의록 어닝 시즌까지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증시연구소에서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이 싹싹 챙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 네. 사이에 증시가 날았는데 네. 2500선 오랜만에 보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어쨌든 처음에 좀 약하다가 나중에 네. 강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금리가 뭐고 다 필요 없다. 뭘로 가는 거예요, 뉴욕 증시는? 뭐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 안 네. 중요한 척하는 것 같은데요, 요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유동성의 힘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3월 저희가 은행 사태가 있은 이후에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 좀 드리긴 했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어찌됐건 유동성이 이제 특히 이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증시가 특히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좀 증시가 올라간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네. 이제 금리가 계속 좀 하락을 하든 또 올라가든 간에 뭐 영향을 크게 좀 받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장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싶었던 그 네.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은 네, 기관들이 공매도를 걸건 말건 네, 그냥 개인들이 들어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수급으로. 네. 이럴 때는 장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 일부 하우스에서는 관련 레포트가 일단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다수가 안 나오지 네,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미 뭐 그 예상했던 목표 가격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뭐 100% 현금을 가지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신용이나 또는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하우스에서는 이제 신용도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종목과 관련해서 네. 그 정도로 과열이라고 보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공매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 누적으로 이제 상장사들 중에 공매도 규모가 얼마나 된지 누적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조 8천억 와. 이고요. 2등이 SK하이닉스 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보다도 한 40%나 많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3월과 4월 사이에 그 2조 8천억 중에 2조가 집중이 됐다. 근데 불과 4월도 보시면 이제 어제까지 기준이니까요.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영업일수만 따지면 이제 6영업일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시장은 좀 비성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공매도 출격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버리니까 그냥 쇼 커버링해서 맞습니다. 더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과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엄청 핫한 화두인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그러니까 성장성은 명확한데 네.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게 정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숫자로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지 이제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제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거에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이제 쭉 상승해 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상승의 끝문에서 나타나는 장대 음봉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 일단은 제 경험칙입니다. 경험칙. 네. 지금 물론 네. 이미 추세가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쉽게 꺾이지는 않는데 그 한 번의 이제 음봉이 나온 이후부터는 약간의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그 슬로우 다운되는 모습을 좀 보일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연초 위에 보면 지금 1월 말 이후로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한 또는 이제 전방 산업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대한 게 불확실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명확하죠. 그리고 그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 미래의 성장성의 이익을 좀 가져온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순전히 이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자의 판단에 의해서 난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네. 달리는 말을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아까 다른 분한테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또 궁금한 게 그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그 업력을 가진 회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LNF 등등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네. 종목들이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이 친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른 친구는 좀 천천히 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계속 있었던 그 수주 규모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산업이 제가 일단 섹터 매너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이제 이쪽은 전형적으로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SK온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산 시설을 확장, 즉 캐파 확장을 함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사가 확보가 되면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을 네. 두고 그러니까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미 확정된 물량들은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 소재 업체들 특히나 이제 올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수주와 관련한 뉴스들이 연초에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수주 규모가 또 워낙 또 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랑이 등에 올라타느냐 마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눈을 돌리느냐 굉장히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 어떻게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눈을 좀 돌려볼까요? 뭐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실제 지금 시점에서 다른 종목으로 그 낙수 효과가 이어질까 후광 효과가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은 약간 퀘션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ETF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하나하나 옥석 가르기 어려우면 ETF 투자하는 게 괜찮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권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말에 이상권 전무님도 그 얘기 가끔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거. 그리고요, 저는 네. 위원님 그 생각도 들어요. 그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 시장 전체의 전기차 시장 비율이 6% 미만인데 네. 앞으로 10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이거 한 67%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현재 행정부의 생각이고 네. 그때 정치 지형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전기차 산업이 확장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기후 변화 협약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정책 아젠다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향후 10년 이내에 이 전기차가 전체 시장의 자동차 시장에 뭐 60, 70%까지 간다 이런까지는 좀 너무
너무 공격적인 그쵸. 전략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는 계속해서 커져 나간다라는 정도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국 정부의 포지션도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전기차 비율을 이렇게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석유 시출권을 주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당면한 우리 통계 발표가 하나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요거 언제 나오나요? 이게 수요일 날 네, 현지 시각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밤에 확인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뭐 일단은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볼 때 전체적으로 발표되는 이제 헤드라인 지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3월 말부터 쭉 발표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3월 말쯤에 그 해당 월의 잠정치를 발표하고 이제 2월에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잠정치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인플레이션 지표는 하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하락폭이 상당히 인플레 하방 압력에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네. 상당히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전체 소비자 물가가 6%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는데 이번 예상치가 5.2%예요. 전월 대비로 보면은 이제 지난달에는 0.4% 증가했다면 지금 이제 0.2%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난달에 5.5%였는데 이번 달에 예상치가 5.6%이고요. 전월 대비로도 보면 0.5% 증가해서 0.4%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 이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서비스 물가를 비롯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상당히 좀 끈적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연준이 지금 이제 시장은 연내에 최소 3차례, 네. 많게는 4차례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좀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면 명목상의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서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네. 나오고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고 정말 근원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에서 이거 코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명목상으로는 떨어지는데 식료품, 에너지 그때그때 값이 많이 그렇죠. 출렁이는 거 빼고 보면 쭉 올라간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물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뭐 일단은 이제 연준이 보는 거는 전체적 근원 물가를 이제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미국은 좀 헷갈리시는 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비자 물가도 있기도 하지만 이 그러니까 월말쯤에 발표되는 PCE 물가,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있거든요. 근데 연준이 타겟팅해서 보는 거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약간 이 항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그 항목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관련한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움직임에서 볼 때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주택과 관련한 부분도 떼고 네.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주택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후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물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은 아마도 올해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월에 연준이 의사록을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요 의사록도 곧 나오잖아요. 네. 어떤 내용 들어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난번 이제 3월 F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혔던 부분들이 아마 대건 거기에 녹아 들어 있을 텐데 일단은 3월 달에 있었던 은행 사태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연준이 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이 은행 위기 초기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데는 사전 방지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금융 안정성을 도모했다라고 이제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연준위원들의 의견은 좀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이제 일부 위원들도 있었어요. 그 위원들의 생각이 좀 어떤 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제 앞으로 인플레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네. 대한 그런 의견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반영할지에 대한 좀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요 FMC 의사록은 내일 공개가 됩니다. 네, 내일. 미국에서 금융권의 어닝 시즌도 이제 다가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장을 보면 이게 실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금융주에서 어닝 시즌 앞두고 그 미국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는 일단 그 보통 실적 시즌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정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전체적으로는 좀 하향되는 추세를 좀 보이긴 합니다. 실제 지난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6% 넘게 하락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 결과는 한 3% 정도 하락하는 정도. 그러니까 실제는 예상은 마이너스 6%였는데 실제는 마이너스 3%였으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근데 지금 1분기에도 보면은 대략 한 7% 정도 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이번에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분기에는 이전까지는 이런 위기의 국면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약간의 균열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이 균열점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 네. 발표하거든요.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뭐 시티 이런 그 은행주들이 발표하는데 저는 일단 이 대형 은행들은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실적이 어떤지를 명확히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주주나 또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어닝스 콜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컨퍼런스 콜인데 그 행사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점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소은행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나쁜지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 질문은 이 네. 위원님께 좀 넘길까요? 5554님. 네.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코스닥 멱살 잡은 그 녀석 저도 노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이제 운동장이라고 네.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개인들이 좀 참여하기에는 조금은 아마 어려울 거고요. 이제 네. 각 증권사별로 이제 대주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니까 그건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이 못하게 돼 있진 않은데 제도 들어가 보시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